네,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계기 토크 콘서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서는 오늘을 기념해서 아주 특별한 오프닝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파페라 그룹 카이로의 리더 테너 오창규님을 모시고 저희가 뮤지컬 영웅 OS 중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감동 깊은 넘버로 불리우는 영웅을 우리 테너 오창규님의 목소리로 만나보시겠는데요.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혀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그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밤날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석을 피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울이 뜨겁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계기 토크 콘서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는요.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나볼 강연에 있어서도 강연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께도 저희가 질문을 청해 드릴 거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그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청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을 이끌어 주실 주요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소연 침산 김창숙 기념관 전시실장님. 네, 그리고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전시 홍보 등의 실무를 맡고 계신 강도예 학예연구사님. 네, 그리고 조금 전 아주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우리 테너 오창규님 역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세요. 네, 저희 오늘 이제 강연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께 질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감사의 선물로 또 커피 쿠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역시 저희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댓글 주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불어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꼭 함께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김희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장님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희곤 관장님께서는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장을 역임하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 임시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연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관련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럼 김희곤 관장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꼭 앉아서 하래요. 지금 아마 그래서 조금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주제에 비하여 조금은 딱딱할 것 같습니다. 국호, 나라 이름, 그리고 연호, 우리가 해마다 부르고 있는 이 연대의 이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뜻과 삶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대한제국이 망할 때 연호는 융희였습니다. 그죠? 서급해 가면 조선시대는 중국 연호를 사용했지요.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1896년에 태양력, 양력을 처음 사용하면서 건양 원년이 되고 그 이듬해에 이제 독립협회의 노력으로 이제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죠. 대한제국이 되면서 우리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 그리고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면서 순종이 융희가 되죠. 그러다 융희 4년이 되던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융희 연호가 끝이 납니다. 그럼 그 순간 연호가 뭐가 되겠어요? 일본 연호가 되는 과정이 일본의 칙령 318호, 한국의 국호를 조선이라 한다. 이제 국호가 한국에서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후로 일본은 한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칙령 319호에 그 조선을 조선총독부가 통치한다. 해서 조선총독부 통치령이, 설치령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호를 뭘 써야 될까요? 일본 연호를 써야 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 기념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회 입회 정서인데 신봉권이라는 분이 황해도 출신이네요. 이 사람이 본회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데 융희 3년, 그러니까 1909년 나라 잃기 전이죠. 융희 3년 5월입니다. 어디에 살았을까 하면 멕시코. 그래서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에 우리 동포들은 나라 잃기 전에는 우리 연호를 썼다. 그런데 나라 딱 잃고 나니까 무슨 연호를 쓸까? 단군기원의 단제기원, 이것도 우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단군기원을 씁니다. 찬동통지서에는 단제
건기라고 해서 단기를 씁니다. 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주에서 나온 대한독립선언서도 보면 저기에 단군 기원이라고 해서 단기를 씁니다. 나라 이름이 단기를 쓰네요. 그러다가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지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가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그 첫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개성하고 있습니다. 제1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은 연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호이기도 하고 연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똑같이 우리보다 앞서서 중화민국이라고 하고 연호도 중화민국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민국이라고 하죠. 우리도 줄여서 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민국 몇 년 할 때 중국 자료를 볼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중국 연호인지 대한민국의 연호인지 말이죠. 이것은 하와이의 애국 부인회에서 3.1 운동이 나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칼라판으로 크게 만들어서 찍어서 판매를 합니다. 동포들에게. 그 성금을 이제 임시정부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크니까 한 부분 나눠 볼게요. 대한독립선언서가 되어 있고요. 제일 위쪽 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게 단기입니다. 단기. 그 다음 아래에 3월 1일 태극기가 있지요. 아래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19년 Afternoon March 1st. 발음이 괜찮나요? 3월 1일 날 오후에 선언을 했다. 요 다음을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위에는 국내에서 나온 선언서예요. 그 선언서는 끄트머리에 조선건국이라고 해서 단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선언 날짜가 여기 끝에 대한민국 원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대한민국 3년 1921년 1월 1일 날입니다. 여기에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임시정부는 정부고 임시의정원은 국회가 되는 거죠. 거기에 1월 1일 날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에 머문 것은 꼭 5달인데요. 1920년 12월부터 1921년 5월까지 5달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때 바로 옆에 이제 이동희 국무총리랑 쭉 앉아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연호로 사용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두운데요. 이거는 지금도 국회가 그 속기록을 남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속기록입니다. 이 속기록 보면 민국 6년, 아이고, 이쪽에서 햇빛이 비치는군요. 예, 6년 이렇게 되어 있죠. 속기록에 계속해서 그런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이것은 한 장짜리 달력입니다. 제 같은 사람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젊어 보이지만 제가 어릴 때는 집에 벽에 한 장짜리 달력을 연력이죠. 붙여놓고 지냈습니다. 종이 사정이 좋아지면 이제 넉 장짜리 한 장에 석 달씩 들어가는 것도 나오고 2달 들어가는 한 달 들어가는 달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 봤어요. 제일 위에 보면 대한민국 2년 그렇겠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 단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모퉁이에 괴가 있고 태극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독립만세. 여기에 보면 개천절. 이때는 음력으로 10월 3일을 썼습니다. 개천절. 그 다음에 이것은 3.1절. 경축일 지금 그대로 옵니다. 저기에는 중화민국 9년. 이건 서기 1920년. 그리고 원숭이 때라고 해서 경신년. 그런데 여기 독립문이 있죠. 그분들이 꿈꾸었던 것은 독립전쟁을 펼쳐서 이겨서 이 무학제를 넘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꿈꾸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 기념관이 있는 위치는 여기쯤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이것을 꿈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빡빡한 난수표는 뭐냐면요.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양력이 까만 거고요. 오른쪽에 작게 되는 게 음력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붉은색 나오는 것은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에서 10위까지 있는 여기에 보면 입춘, 우수, 경칩 나오는 이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 뜨는 시각과 해 지는 시각, 낮 길이, 그 다음에 상현, 하현,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장으로 1년 달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이걸 누가 출판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무부 편집국. 근데 제가 요 제일 밑에 줄은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시각은 서울 경성을 표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북경보다는 좀 빠르고, 일본 여기 적국이라고 그래서 적국의 표준시보다는 33분 늦다. 이분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했는지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그 황교안 선생이 활약했던 그 파리위원부에서, 파리통신국에서도 당연히 대한민국 2년 12월 구주의 우리 사업, 이 책을 갖고 있었던 데는 대한민국민의 북미지방총회에서 갖고 있었군요. 황교안 선생 이제 며칠 전에 유해가 돌아오셨는데, 이 황교안 선생의 필체입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동포들이 프랑스 동쪽 국경의 수이프라는 지역에 전후 복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안부 편지를 보냅니다. 제일 끝에 보면 민국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있는 부인 안혜련 여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안부인 혜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제일 끝에 민국 2년 4월 20일, 여기 보면 구구절절히 내가 짬을 내서 당신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이건 저랑 생각이 같더라고요. 네. 위에 것은 주차 구미위원부 현순이 대표로 해서 인구세를 거둔 것인데, 이것도 대한민국 연호, 밑에 것도 대한민국 연호를 쓰고 있지요. 이쪽도 대한민국 연호를 원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포들 사회에 인구세든 또는 독립공채든 다 이렇게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고 있더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9월 15일 날 통합하는 걸 결정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집정관 총재라고 하는 한성정부의 직제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9월 1일 날인데, 이때도 보면 대한민국 원년 9월 1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왼쪽 사진은 백범 김구 선생의 아내 최준래 여사의 상해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묘비를 보면 이제 모친이 계시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리얼, 니언, 해, 디귿, 달, 지읒, 날람. 그러니까 이게 왕조가 무너진 그때 거니까 단기로 써서 4222년인데 자음으로 썼습니다. 우리 한글로 리얼, 니언. 대한민국 비협회, 즉 대한민국 6년입니다. 기억달, 기억날, 죽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대한민국 연호를 쓰고 있죠. 이것은 하와이의 빅아일랜드에 묻혀 있는 박동수라는 분의 묘비인데, 민국 15년 이렇게 쓰고 있죠. 이윤건이라는 분이 대한민국민의 입회 정서인데, 이분은 평안도 출신이고 처음에는 멕시코를 갔다가 쿠바로 가서 마탄사스 지역에 살았는데, 대한민국 23년에 여기에 가입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이것은요,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번 달 11일 날이 우리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승치뷰라고 해서 이게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날 하루 3시에 이제 가릉빈관에서 차회를 엽니다.
참석해 주세요 하는 초청장입니다. 차회의에 오후 3시에. 그래서 요즘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우리 오수빈 연구원 보고 그래달라고 그랬는데 수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차회 애프터눈 티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보통 티 파티 중에 애프터눈 티 파티는 굉장히 융숭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차려드리는 영국의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오후 3시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애프터눈 티 파티를 엽니다. 참석해 주세요. 이것도 대한민국, 여기 보면 대한민국 24년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들 참석하신 중국인들이 거기에 방명록에 기입을 합니다. 기념으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유명한 인물들이 서명을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손과라든지 순원의 아들이라든지 또는 좌파에도 공산당에도 여기 주월래, 동필무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참가해서 기념 서명을 합니다. 이때가 충칭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2차 국공합작 시절이거든요. 이승만 이 당시는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미 외교위원부 위원장인 시절인데 그 이승만 위원장의 글에도 국내 동포들에게 보내는 이 글에도 저 위에 보시면 대한민국 24년 8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가 국내에 한국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이승만 국회의장이 재헌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헌법 벽두 전문에 꼭 이걸 넣어야 합니다. 우리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김인현 3.1혁명에 골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 안 넣으면 연합국 덕분에 독립한 것밖에 안 된다. 그 이승만 국회의장의 강력한 요구를 회의록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왜 그 말 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나요? 하는 질문들이 꽤 많아요. 그걸 정리해서 헌법으로 들어간 것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김인현의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그런데 왼쪽에 헌법 전문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단기를 쓰고 있어요. 단기. 왜 그랬을까? 해방되면 바로 직후에 일본 문서로 되어 있는 호적 등본이나 이런 게 전부 대정이나 명치나 소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단기로 바꾸었어요. 3년 동안 모든 문서를 단기로 다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단기로 가자라고 주장을 국회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되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주장하면서 이승만 정부는 관보 1호에다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거는 이승만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관보 1호입니다. 관보 1호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날 발행하는 걸로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그만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토론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니 지난 3년 동안 일본의 연호를 바꾸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호적동본이니 뭐니 다 또 대한민국 연호로 다 바꾸려면 그 행정력을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9월 20 며칠 날 국회에서 의결을 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국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단호하게 연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뒤로 가면 이건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당군 기원으로 의결을 해버린 날이 9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국회에서 그렇다면 하고 대통령은 단기로 돌아섭니다. 대한민국의 공영연호는 당군 기원을 한다. 그럼 서기는 언제부터 썼느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해 겨울에 세계 추세에 맞추어서 서력 기원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서기를 쓰게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연결되는가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모시고 온
황교안 선생의 그 묘비인데요. 이 묘비도 보면 여기에 민국 5년 딱 연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이렇게 우리가 모셔온다는 것은 그분의 유골 뼈를 모셔온다는 개념보다는 그분의 정신을 모셔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들의 연호 속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왔을까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김희곤 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국호와 연호가 함께 이제 다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늘 우리가 보고 읽고 쓰면서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걸 새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패널분들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테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을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상이 깊었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좀 네.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정말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경술국치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이 조선왕조 500년을 계속 이어왔었잖아요. 그런 이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었는데 이 임시정부는 그 삼권 분립 체제로 이제 민주정치를 이제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이 시기도 사실은 무시 못할 시기일 텐데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조선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닌 임시정부, 삼권 분립이 된 어떤 민주정치의 어떤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집에 가면 저 집사람하고 나하고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죠. 어떤 시대에든 앞서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는 세력이 있고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게 보수일 테고 고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진보 개혁이지 않습니까? 중세 사회, 군주 사회라고 하는 사회에서 주권을 군이 가지는 것이 더 발전적이냐 아니면 민이 가지는 것이 더 발전적이냐. 군이 가져서 사회 시스템에 혼란이 오고 더 발전을 못하는 상태라면 민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거나 서양의 발전적인 진보적인 정치 사상들이 마구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치 시스템으로 보아서 서양 열강들의 침략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된다. 그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의병을 일으켰던 유림들, 이 유림들은 당연히 군주 사회를 고집합니다. 독립을 하더라도 군주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계몽운동을 펼치는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는 아니다, 깨고 나가야 된다. 이 시스템 갖고는 세계 적응 못한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의병과 계몽운동 하시는 양대 세력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목적이 같지만 둘 다 서로 등 돌려서 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주 갈등이 심해요. 그러다가 이제 3.1운동 때 와서 비로소 군주사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이제 거의 종말을 고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에서도 만주의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속에서도 군주사회로 돌아가자, 이것을 어려운 말로 복벽주의라고 하는데 그 세력은 거의 끝나고 이때부터는 민주공화제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들의 합일점으로, 그게 역사적인 발전입니다. 네, 네,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하계 연구사님께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 이 바로 옆에 기념관 1층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일상의 이상 특별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별전을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전 우리 관장님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 부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여기에 더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아니면 특별전과 관련돼서라도 뭔가 보태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특별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의 또 생활사를 주제로 한 전시입니다. 오늘 관장님이 소개해 주신 자료 중에 또 대다수가 또 저희 이제 특별전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요.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하와이나 멕시코, 쿠바 등에서 발행된 문서에 우리 연호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거는 국내외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신적 지주였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거를 입증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자료들 중에 이제 많은 저희가 자료들을 만나봤었잖아요. 그 자료들 중에서 또 대다수가 지금 특별관에 가시면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토크 콘서트 끝나고 가시기 전에 잠시 시간 내셔서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홍소연 전시 실장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들으시면서 뭐 어떤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계실까요? 아니, 뭐 관장님이 워낙 설명 꼼꼼하게 해주셔서 궁금증보다는 쭉 설명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역사는 무서운 거다. 기록으로 남는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께도 좀 질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여기 뒤쪽에 갈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근현대사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한 11월 달인가 다시 이제 인종 요인들이 이제 환국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인정에서 다시 환국해 갖고 그런 회의록 같은 거 기록들이 좀 남아 있는지, 혹시 6.25를 거치면서 뭐 훼손되거나 그리고 그러지 않았는지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인정이니까 어느 단체니까 혹시 해단식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인정이 언제 생겼는지는 나왔는데 언제까지 존재하는 그 끝 종점이 되는 시기가 명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둘 다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군요. 미리 기뜸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와서 회의록은 사실상 제대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만 독립신문이라고 해서 상해나 충청에서 발행되었던 그 제호 그대로 국내에 와서 발행했던 독립신문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내용을 이제 참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단이라기보다는 단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정부와 의회라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사청 전시장에 가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들에게 전쟁이 끝나자마자 국민들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국내에 들어와서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정식 정부를 만들어 넘겨드린다 하는 단계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들어와서 미 군정에서 그것을 얼마간 조금은 용인을 하는 듯 하다가 하지 않다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행되어 가지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해체 선언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그래서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온 거고, 뿐만 아니라 재원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하고 있는 이야기를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재헌국회 의장의 이승만 의장의 발언이 헌법 전문에 담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해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체 선언이라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저희 또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옆쪽에 마이크 역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얼마 전에 황기환 선생님이 드라마 선샤인에 나왔던 유진초이라고 이제 그 기사에서 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유진초이는 황기환 선생의 전체 중에서 조금 우리 드라마 보면 다 그렇잖아요. 대장금이나 뭘 보면은 어디에 딱 찾기는 없죠. 다만 이제 모티브가 이거죠. 한국 청년이 미국에 그 노동 이민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군인으로 정식으로 군인이 되었다가 유럽에 파병이 되었는데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침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니까 그곳에서 김규식 선생이 파견되어 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 요즘 말하면 외교통상 장관이죠. 와서 외무총장 겸 정권 특사로 활약을 할 때 그의 서기장을 맡아서 활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이민 출신이 미국의 군인이 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관이 되어서 활동을 했던 그 내용인데 그 중에서 유진초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군이 되어서 우리 독립운동에 기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모티브를 딴 것이지 유진초이가 바로 황기환이다 이렇게는 아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랑 마음이 통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그 드라마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였고 이병헌 씨가 연기한 유진초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었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큰 모티브를 우리 이제 황기환 지사님께서 따와서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살을 붙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말 우리나라 청년으로서 이렇게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근 뼈대는 이제 가지고 온 거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왠지 우리 그 황기환 지사님을 보면 딱 이병헌 씨가 뭔가 괜히 생각이 나면서 가까운 사람 같고 마음이 좀 더 뭉클하고 그런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10일 드디어 이제 100년 만에 그 유해가 고국으로 와서 지금 국립현충원의 대전에 지금 잘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마지막 장면의 그 대사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슬프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마지막 드라마의 대사가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라는 마지막 대사를 끝으로 그때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바람이 이제 드디어 정말 100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또 너무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보였던 우리 그 지사님의 손 편지 직접 쓴 그 편지가 지금 특별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관람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온라인으로도 함께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 메일 주소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홍소연 심산 김창숙 기념관의 전시 실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소연 선생님께서는요. 백범 김구 기념관 자료 실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백범일지 영인본, 백범 김구 사진 자료집 등을 제작하는 데 참여를 하셨고요.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단 자문위원을 역임하시고 임시정부 관련 답사 교육 등을 수차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홍소연 전시실장님의 강연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한 꽃 대신 커다란 태극기를 걸고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신랑은 임시정부에서 김구를 보좌하고 있던 엄황섭. 신부는 독립운동가의 딸로 임시정부의 살림을 맡고 있던 연미당이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임시정부의 투쟁사와 그 궤를 같이 했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되자 비난 여론을 의식한 일제는 죄 없이 체포한 한인 대부분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더욱 집요하게 임시정부 요인 검거에 나섭니다. 그 험난한 투쟁을 하면서도 늘 함께였던 두 사람은 광복된 조국에서 예기치 못하게 헤어져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조국의 독립과 자신들의 행복을 맞바꾼 부부, 엄황섭, 연미당.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볼 때입니다. 예, 이 결혼식에 참석하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이시면서 두 분을 중매하신 이동영 선생님, 신부의 어머니, 독립운동가 민필호 선생의 아내와 어머니, 이회영과 육형제로 잘 알고 있는 다섯 번째 이시영 선생님, 임시의정원의 의원이셨던 조항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이셨던 윤기섭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엄기선, 기순, 기동. 하지만 어른들은
따빠오, 샤오빠오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식 이름인데 해석을 하자면 큰 딸이어서 큰 보물, 동생이어서 작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물들이 다닌 인성학교의 어린이들 사진입니다. 교장 선생님 여운영, 그 다음에 선명, 재명은 자매입니다. 두 자매는 부부 독립운동가이신 김혜진, 한도신 선생의 큰딸과 작은딸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눈이 1시간 전부터 퍼부었다. 고깃국을 싸고 남편의 의복을 챙겨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다. 주재소 문을 두드리며 어젯밤에 잡혀온 사람 조반을 가져왔다고 했다. 도망가시오, 도망가. 주재소 마당에 눈발 자국이 뽀드득 찍힌다. 행여나 발자국 때문에 남편이 잡히지나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은 늘 쫓겼습니다. 아내는 일평생 마음 졸이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총칼을 들고 함께 전선에 서진 않았지만 부부는 늘 같이 있었습니다. 순사들이 들이닥칠까 무서우니 찬밥을 얼른 드릴까 하다가 한겨울 한밤에 먼 길을 떠나는 남편한테 따뜻한 밥을 대접해드리고 싶어 새로 했다. 이제 가면 또 언제 나오시렵니까? 눈물은 안 보이고 보내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다. 여보, 나와시오. 당신 부탁대로 6 자녀 다 기르고 이제 저의 책임을 다했시오. 6 꽃송이 당신에게 바칩니다. 여보.
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순간에 죽음을 향해서 정정당당하게 걸어가신 나석조 이사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 만든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출동한 일본 경찰과 을지로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다 자결하여 순국하셨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 실린 가족 사진, 부모님과 아내와 아들 셋, 딸 둘이 있었습니다. 폭탄 2개씩 들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신 이봉창, 윤봉길 의사. 하나는 의거용, 하나는 자결용, 의거용, 자결용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에서 일본까지 끌려가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상하이 당시 신문에 실린 윤봉길 의사의 가족 사진인데 역시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었고 젊은 아내와 어린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봉창, 윤봉길 의거로 상하이를 떠나 중국의 수도인 난징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충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940년 충칭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큰 기둥이셨던 이동영 선생이 돌아가시고 1945년이 되면 젊은이들의 죽음이 잇따르게 됩니다. 비행사였던 김원영 선생은 중국군으로 중일전쟁에 참전하여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5일 뒤에 김구 선생의 큰아들 김인이 젊은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충칭이라고 하는 곳이 고지이고 분지여서 공기가 좋지 않았는데 중국의 전시 수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 공기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 연로하시거나 노쇠하신 분들이 충칭에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김창숙 선생의 둘째 아들인 찬기가 돌아가셨습니다.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17살, 21살, 25살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감옥살이를 했던 그 몸이 충칭의 열악한 환경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차리석 선생님은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국 준비를 하다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김인 선생이 독립운동 선배에게 남긴 글입니다. 우리는 반역자, 현실과 타협을 거절하는 무리, 우리는 혁명자, 정의를 우리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선구자인 까닭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살아온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삼균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삼균이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치, 경제,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개인끼리 평등한,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와 평등한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류 전체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공원에 있는 예쁜 꽃을 내가 갖고 싶어서 그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그 공원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을 갖다 심는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은 긴 세월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사진과 이런 자료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독립 영웅이 있기까지 뒤에서 가슴 졸이고 슬퍼했을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과 사진과 글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간중간 저도 괜히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영상들과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좀 한 분 한 분 우리 패널분들께도 좀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창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그 사회자님처럼 이 사진과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 이외에도 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시다. 그리고 또 그분들 뒤에는 그분들을 또 뒷바라지했던 가족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가족분들은 또 어떻게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조금 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운이 좋게도 백범기념사업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존했던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분들의 이야기는 늘 쫓기는 삶을 살았다고, 그 쫓기는 와중에 집을 얻을 때에도 항상 문이 2개 있는 집,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집, 그런 집에 살았었고, 어린이들 또한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주변을 살펴야 했고, 그리고 늘 말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엄왕섭 선생님의 경우처럼 6.25 전쟁 중에 피난을 못해서 납북되신 분들은 그 납북을 월북이라고 폄훼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 감당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 감이 잘 안 잡히기도 합니다. 네, 진짜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김구 선생님을 지켜주셨던 이 2분, 이 엄왕석 연미당님의 또 이야기는 저희가 또 생소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처럼 좀 뒤에서 많은 분들의 독립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또 그런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도 혹시 또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임시정부가 27년간 중국에서 활약을 하는데 그 절반을 이제 상하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거 이후에 8년간 이제 내륙으로 옮겨가게 되고 마지막 5년을 충칭에서 보내는데요. 그분들이 입고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고단한 것이 이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물론 전차 차표 검사원으로 해서 수입을 갖고 임시정부에 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참 인구세가 잘 들어올 때나 애국금이 잘 들어올 때는 괜찮지만 그 나머지 때는 삶을 이어가는 자체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또는 뜻을 끊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변절하기도 하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이 얼마나 지조가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꺾였는가 하는 것을 또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상하이에서 충칭까지는 이게 양자강이라고 하는 장강이 따라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습도가 높다는 말은 겨울이 되면 상해는 제주도보다도 위도가 낮지만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왜냐하면 근본 난방이 없어요. 난방이 없는데 기온은 3도, 4도 겨울에 그런데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분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겨울에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예요. 왜냐하면 이불이 습기가 있는데 너무 차니까 그 찬 이불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이불 속에 들어갈 때예요. 우리는 이불 속에 들어갈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정반대란 말이죠. 습도가 워낙 높으니까 충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충칭은 왜 장제스의 전시수도가 되었을까요?
일본 공군의 공습을 피할 수 있으면서 육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우리 삼국지 읽어보면 척도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파촉 줄령을 넘어가는 게. 그런데 그 충칭이라는 곳은 장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과 가릉빈관이라는 자린강이라고 하는 두 강이 계속 합류를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안반이 있는 도시예요. 안반에 있는 도시인데 그 두 개의 강이 합류를 하면서 계속해서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안개가 많아서 1년에 9개월을 안개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일본 공군의 공습을 피하기에 적절하고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곳이어서 우리가 제갈량이 왜 척도로 가는 길을 어떻게 했는지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하도 나니까 해가 안 보이는 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속담에 촉견패일이라고 해서 촉나라 개는 촉견패일, 지절 패자예요. 해가 나면 짖는다고. 그런 상황이니까 폐질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7년 동안 존속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미 도착하실 때는 다 70개기 나이가. 그리고 젊은이도 마찬가지. 백범의 아들처럼 그곳에서 폐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해만 나면 폭격과 안개와 그 속에서 하는 분들이 또 꺾이거든요. 그러한 삶이 지금도 충칭에 가면 여름에 호텔 문을 딱 열고 났으면 제 안경이 우리 사우나실에 들어간 것처럼 뿌옇게 바뀝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전시 제목이 뭐라고요? 일상의 이상. 네. 늘 삶 속에서도 그들이 버리지 않고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이상,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근데 우리 관장님께서 그 제목을 또 깜빡하시면 어떡해요? 널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네. 그 주제가 너무 어렵다고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관장 말 안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이 제목이 좋다고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제가 네. 나중에는 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잘했다고 인정은 하셨지만 기억은 잘 나지 않는 그 이름. 네, 그렇지만 우리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홍소연 선생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정말 사람 마음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의 사진들이 너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많은 임시정부 그 이제 가족 사진을 신문에 실은 사진들이 많이 보였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이들도 있었는데 누가 봐도 예. 나쁜 의도로 그 사진을 공개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공개되고 나서 이후에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지금 실제 실존하셨던 가족분들도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또 그분들 중에서 꽤 그래도 잘 또 사셨던 분들도 계신다면 또 반면에 굉장히 어렵게 사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후에 3세, 4세 분들과도 혹시 만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광복군의 후손분도 와 계시기도 하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김혜진, 한도신 그 가족의 그 어린이들은 그 막내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분들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사셨던 것 같고, 그런데 나석주 이사의 경우는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나석주 의사가 현장에서 총을 쐈는데 돌아가질 않아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황해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그 시신을 옮겨갔는데 산소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돌보질 않아서 지금 나석주 이사는 국립현충원의 무선열재단의 위패로만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그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우리가 잘 챙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
덧붙여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 혹은 후손들이라도 그런 소회라든지 회고록을 담은 기록이 혹시 남기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꽤 여러 책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 한도신 그분께서는 그 남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하면서 쓴 책, 꿈 같은 옛날 피 아픈 이야기, 또 예를 들어 백범일지도 그렇고 뭐 장강일기도 있고 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네. 붙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애를 써서 지금 회고록을 그동안 나온 임시정부 관련 인물들의 회고록을 조금 다 목록화 작업을 거의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할 만큼 구해서 내년도 특별 전시에는 회고록 전시를 한번 해볼까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건수를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예컨대 김준엽 선생의 장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고록이 출판된 것도 있고 출판되지 못한 그냥 손으로 쓴 원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못 나온 것도 있지만 또 잡지에 짧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모아서 그중에서 멋있는 카피 끄집어내어서 내년에 전시를 할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찾아서 참 본다라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인데, 또 관장님께서 특별히 또 내년에 특별 전시가 또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관심들을 잊지 말고 간직해 두었다가 내년에 이제 저희가 특별전을 하게 되면 꼭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곳 자리에서 특별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께도 질문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신 분 계실까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없으시다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은요, 지금 온라인 댓글창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이메일을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질문 주셨던 분들 잊지 말고 이메일 주소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장에서 질문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 주신 분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실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자료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유독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있으시다면 어떤 사진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정말 소중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 그 흑백 사진의 특성상 정말 상태가 좋은 사진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걸어 나올 것 같아요. 원본 사진들은. 그래서 정말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고 감동했던 적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아까 엄항섭 연미당 선생 그 영상에서 나온 총을 맞고 그 맞은 총 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김구 선생님의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활동을 하실 때 일제가 김구 선생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3번의 암살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실패고 마지막에는 정말 밀정을 시켜서 총을 쐈어요. 그래서 맞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살려내신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일제의 그 독립운동가들을 추적하는 그 집요함, 그거를 보고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이 바로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작전에 투입됐던 여성 요원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이 질문을 보자마자 참 이래서 영상의 힘이 참 크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 중에 우리 전지현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암살이었나요? 그죠? 거기서도 실제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셨죠, 실장님? 남자연 선생님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모티브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내용은 많이 다르죠. 예. 남자현 여사는 50대에 만주로 망명을 했고, 그 의열투쟁을 펼쳤다라는 점에서 모티브지만 이제 연세도 많이 다르고요. 또 활동 무대도 남자현 여사는 만주고, 그리고
그 전지현 역으로 나오는 쪽은 오히려 이제 상하이 쪽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작가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우리 또 관장님은 정확하게 이 팩트와 픽션을 굉장히 잘 분리를 해서 저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많은 역사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기억에 뇌리에 박혀서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장점은 있지만 또 때로는 너무 또 사실과 많은 부분이 달라서 그게 또 더 나쁘게 또 작용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때마다 우리 관장님께서 꼭 집어서 정확한 사실과 픽션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기억나시는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뭐 한 분 정도 더 소개를 받을까요? 여성 독립운동가 많으신데 언뜻 네, 그럴 때 또 우리 네, 관장님께서 언제든지 한 사람 이야기하려면 힘들어요. 여러 사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임시정부라는 것은 정부 조직이라고 꼭 말씀드렸지요. 의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가 존재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여성들이 처음 국회의원, 임시의정원의 의원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나온 헌법 제3조에 보면 남녀가 평등하다고 명문화합니다. 우리 역사에 최초로 남녀 평등을 명문화했는데 임시의정원의 여성 의원이 기록에 7분이나 나오거든요. 김마리아 여사부터 시작해서 쭉 여성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여성의 역사, 세계 여성 운동사에서도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현장에서 참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분들도 정말 끝을 끊지 않으니까 여성 동맹을 만든다거나 끝까지 이제 같이 밀고 나간단 말이죠. 마지막에 지청천 장군의 딸 지보경 여사 같은 경우 한국 광복군의 여성 광복군으로서 늘 충칭 방송국에 나가서 국내로 보는 단파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한 분만 들자고 이야기하면 어렵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임시정부에 관계됐던 인물을 지금 대개 한 2,000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 그중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에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네, 두 분. 먼저 네, 그럼 우리 뒤에 여성분부터 먼저 질문 받고요. 이어서 우리 남성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질문 주셨던 분들 지금 메일 주소가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메일 주소 하나 같이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질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만약에 국민들에게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모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컨텐츠를 권해주고 싶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전시관을 꾸며놨는데 저희 아이랑 같이 왔을 때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저희 이번에 이제 특별 전시를 준비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랑 이제 둘째 아드님인 김신 선생님에 대한 그 어떤 스토리가 지금 100번 김구기념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김신 선생님이 본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강낙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는 철저한 외톨이가 되었다. 이런 해고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좀 되게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할머니 묘에 찾아가고 늘 그랬다. 이런 또 글을 보고 좀 가족들의 삶, 네, 그런 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좀 컨텐츠를 저희가 좀 많이 앞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어린이 박물관을 저희들이 만들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는 있는데 이 땅이 서대문구 의회 자리라 워낙 한정되어 있어서 그 꿈을 지금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데 장차는 어린이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그 의정원 홀에서 그 아이들 활판 인쇄도 체험하고, 그저께도 이제 헌화하는 꽃 만들기, 또 내일은 초등학교 아마 상급 아이들 좀 될 텐데요, 안창남 비행사의 그 비행기 만들기,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전시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일단은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장차는 제가 지금 힘이 없어 좀 그렇긴 한데, 장차는 공간을 더 만들어서 어린이 박물관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 더 힘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앞쪽에 분도 네, 질문 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민국을 말씀하셨는데 참 그 의미 있는 그 개념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셔서 봅니다. 아마 그 박물 기념관 존재하는 의미도 아마 그렇게 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만 박물관의 물론 역할이 제한적이긴 한데, 그 민국의 과거사 역사로서의 민국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현재 재해석하고 앞으로 저희 삶에 어떻게 용해되는가 또 실천되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조금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입장에서 좀 더 그런 그 민국의 개념이 우리 실생활에 접근하기 위한 박물관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 겸 말씀드립니다. 예, 저를 굉장히 크게 격려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아주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세력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세력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헌법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48년도에 이미 재건한다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1919년에 세운 것을 우리가 재건한다 라고 하고, 지금 우리 헌법에는 법통을 개성한다고 하니까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은 1948년 김규식 선생이 그 평양에서 남북 대표자 연석회의를 할 때, 그때도 모란봉 극장의 단상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큰 대형 태극기가.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남북이 완전히 나누어지면서 북한은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굉장히 비난하는 글을 쓰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외교 청원 노릇만 하고 국민들한테 애국금이라고 해서 인구세라고 해서 피를 빨아서 아주 나쁘게. 그래서 북한은 남한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부르짖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역사를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반대쪽에도, 우리 국내에도 또 그런 목소리가 정반대쪽에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가치는 헌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세워진 것도 바로 재헌헌법과 지금 헌법에 박혀 있는 그 개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 하고 이제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중세국가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 나왔죠.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발전해 갔을까? 일본의 통치 덕분에, 식민지 통치 덕분에 근대화가 되었다?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발전을 시켰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국민들에게 헌법 정신을, 그래도 아까 아이들이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 현재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념관의 존립 이유이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더 다양한 콘텐츠를 살려서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념관 세워졌고 또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확산되리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질문 주셨던 분들도 저희가 또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나중에 퇴장하실 때 앞쪽에 꼭 말씀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랑 조금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사설단체에서 서대문 연구소 역사관에 대해서 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분께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가 왜 독립운동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패전을 하면서 뭐 이렇게 패전국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독립된 거 아니냐 왜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뭐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헌법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또 나중에 이렇게 관련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아이의 질문이에요? 어른의 질문이에요?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보시기에는 제가 젊지만 조금 나이가 들은 사람인데요. 제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된 게 아니고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전을 해서 독립된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일본이 패전하는 순간 다른 식민지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이 독립을 했을까요? 돌아보십시오. 이 전쟁이 끝나면 이 나라는 독립시킨다라고 열강들이 약속한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었을까요? 미군 로치 군정장관이 임시정부 개선 환영식 때 서울운동장에서 그때 미 군정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카이로 회담 때 열강들이 약속했던 선언했던 그 내용을 이행하려고 우리가 왔다. 미 군정은 그겁니다. 왜 왔느냐? 카이로 회담에서 카이로 선언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 보장했을까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그때부터 10년이나 싸워야 되고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독립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독립이 약속되고 다만 신탁통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긴 하지만 약속되고 독립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게 담겼을까요? 그만큼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만주에 가서 독립군 만들어가지고 독립전쟁에서 이겨서 독립이 된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독립될 수 있다면 나라 잃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군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은 어차피 침략을 계속 확장할 것이고 그 확장을 하면 연합군과 싸울 것이고 우리는 연합군과 한 연합 세력이 되어서 그리고 연합군이 이길 때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그 계획대로 간 거거든요. 그것이 시기가 늦어지냐 빨라지냐 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합군과 손잡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OSS도 하고 영국군과도 손잡고 하고 그렇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전쟁의 그 우리들의 활동이 인정을 못 받았다면 카이로 선언에 담기지도 않습니다. 네.
네. 와,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 우리 그 이정재 씨가 나왔던 영화 암살이었나요? 거기 마지막 장면에도 그런 재판받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독립될 줄 알았으면 안 그랬다. 독립될 줄 몰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후손이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1, 2년의 시간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독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에 힘쓰셨던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저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나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저희가 끝내려고 했는데.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역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사학과의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깊게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뜻깊은 자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과 노력을 하신 순국 열사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최근에 안중근 열사 그 장군의 영웅이란 영화를 보면서 그 조마리아 여사님이 안중근 장군께 편지를 썼던 그 장면, 그 오늘 오창균 파페라 가수 선생님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는데 오늘 행사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한 분 한 분께 모두 다 다르게 의미가 해석될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를 되찾은 순국 열사분들이 고생하신 숭고한 희생과 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갈수록 어려운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역사학을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스스로 돌파해 나가는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말씀하시는 중에서 용어에서 의사가 있고 열사가 있잖아요. 의사는 무장 무력 투쟁을 펼쳤던 독립운동가, 그래서 순절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의사라고 하고 이준 열사처럼 비무장 비무력 항쟁으로 이제 투쟁하셨던 분들을 열사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시대든 간에요, 그 시대는 그 시대마다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1910년 이전에는 나라가 막 무너져 가잖아요. 무너져 갈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사람, 그건 바로 역사적인 과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잖아요. 또 나라가 무너졌을 때 최고의 과제는 뭐냐 하면, 물론 과제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뭘 다. 근데 최고의 과제는 뭐냐면 나라를 되찾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과제가 있어요. 눈앞에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과제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북 분단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극단으로 치닫는 이념 대결,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보수 진보, 항상 존재했던 보수 진보예요.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는 의병과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보수 진보가 있고요, 3.1운동 이후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또 보수 진보가 나타나지만요.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가 무너질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사람, 나라가 무너졌을 때는 그것을 다시 되살려 세우는 데 몸을 바치는 사람. 그럼 지금은
우리 모두 다가 무엇을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할까? 그 과제를 확인하고 그 과제를 확인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애국이다, 애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나다 토크 콘서트, 이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럼 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셨던 우리 네 분의 패널분들께 오늘 소감을 간단하게 한 말씀씩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도의 학예 연구사님부터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관장님께 국호와 연호에 관한 강의, 또 실장님께 또 임시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또 특별전을 좀 준비하면서도 조금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좀 아직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또 향후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해 가면서 좋은 전시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홍소연 전시실장님 역시 소감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백범기념관 또 임시정부기념관 짓고 하는 거를 돕다 보니까 이런 공간의 의미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그 우리 영상에도 여러 번 나왔던 그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를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은 우리 뭐 동학서부터 45년 해방을 마칠 때까지 다양한 종류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묘와 그다음에 위패가 모셔져 있어서 정말 옛날하고는 다르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념관을 다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가서 찾아보시고 돌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테너 오창규님 소감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관장님과 실장님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또 우리가 몰랐던 그런 또 다른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순국 선열들의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슬픈 이야기들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더 발전을 해서 더 이제 또 좋은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그런 어떤 감정의 자양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께도 역시 오늘 함께한 소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소감보다는 하도 말을 많이 했어요. 목이 다 쉬었는데요. 저희들이 토크 콘서트를 하자고 했던 이유는 학술 강연회가 너무 어려워서 주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원래 이제 4차례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있으니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이 우리 상징물이 역사의 파도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이 휴대폰을 저기 앱을 저기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AR로 이제 영상도 나타나고 그런데 요 물결 사이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글자가 한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진 게 내용이 뭐냐 하면 독립선언서.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선언했지요. 그 다음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나왔을 때 임시헌장 헌법 10조까지 그리고 48년도에 재헌헌법 전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우리들의 헌법 전문 해서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3.1운동 때 선언된 그 독립국가가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를 여기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4월 11일 날 생일날 오픈한 게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오오다 해서 이오온이라고 해서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확장 가상 공간 속에 제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이 기념관 전시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어머님 맞겠죠? 어머님은 아이하고 같이 쭉 이렇게 아바타로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설명도 나오고 하거든요. 같이 아이하고 돌아보시면 크게 도움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 오픈하면서 미국의 대한인 국민회 기념사업회 대표, 그다음에 서재필 기념관 대표도 참석하시고, 런던에 살고 계시는 분도 19시간이라는 시차를 두고도 동시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돌아보고 해서 앞으로는 해외 한인학교, 세종학당 전체에 퍼뜨려 갈 생각입니다. 입만 열면 선전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하나의 화두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도 역시 메타버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우리 관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아바타가 되셔가지고 함께 또 같이 둘러보실 수 있는 또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런 역사들을 많은 분께 널리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우리 오프닝 공연을 아주 멋지게 해주셨던 우리 테너 오창규님께서 아름다운 노래 두 곡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은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로 1919년 11월 15일 독립신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함께 게재된 축하가의 가사에 최영섭님께서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두 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박수를 뜨겁게 쳐주신다면 앵콜곡까지 한 곡 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치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리기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선 당자는 달빛을 반기네. 겨울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흰 빛이 센 바람도 채우니 참 아름다운 나는 꿈이 있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큰 하늘같이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강물빛 소리 산낙엽 소리 아픈 청춘도 고운이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등불 젓는 소리 천지사방이 고운이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큰
힘으로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수만 잎을 피워내 한줄 이뤄 하늘까지 뻗어라 나는 복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났어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 네, 마지막 곡으로는요.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네,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라는 거는 또 여러분들께서 이 곡이 끝난 다음에 또 앵콜을 아까 사회자님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정말 의미 있는 곡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아까 보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보면대를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멜로디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저희가 다 같이 부르면 굉장히 또 힘이 나는 그런 노래니까요. 다 같이 한번 용기 내서 불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마지막 곡으로 부르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너 오창균이었습니다. 자유민아 소리쳐서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 불러라 대통령 국무총리 가부총장과 특사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 우리 이미 민족의
여러분들 앵콜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이렇게 또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앵콜까지 제가 또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이 다음에 저에게 앵콜을 들려주셔도 준비되어 있는 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정말 이제 앵콜 마지막 곡으로는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Bring Him Home 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진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너 오창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on high, hear my prayer in my need. You have always been there. He is young. Afraid, let him rest. Heaven bless.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It's like a song I might have known. If God had granted me a son, the summer's night, one by one, how soon they fly on and on, and I am old and will be gone. Bring him peace, bring him joy. He is young, he is only a boy. You can take, you can give. Let him be, let him live. If I die, let me die. Let him live.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Bring him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나다 토크 콘서트는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15 광복절 계기 북콘서트 제시 이야기와 여성 독립 운동과 최선화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0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만족도 조사 설문 링크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지금 나눠주신 그 가방 안에 보시면 만족도 조사 설문지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작성하시고 나가실 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분들도 역시 나가실 때 성함과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계기 토크 콘서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토크 콘서트 여기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